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미하엘 콜하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소설을 진행합니다.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라는 작가의 어떠한 작품입니다. 독일 작가죠. 오늘 방송 도와주실 분 이세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제가 지금 아직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한 분 더 나와 주셨습니다. 김상현 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상현 쌤. 예? 예. 지난번에 그 허상감 매열기 할 때 정말 상현 쌤이 정말 필요했어. 정말 필요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막 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상현 쌤이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 예. 요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게요. 자, 오늘 이 책을 아마 직접 추천해 주셨죠? 네, 그 추천해 주신 이유라든가 간략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 말씀드린 이제 그 독일 작가인데요. 19세기 초반의 소설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소설 첫 문장을 보면은 이 16세기 중엽의 그 지금의 독일이죠. 당시에 아마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었을 텐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백성이던 이제 미하엘 콜라스라는 어떤 말장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거나 어떤 왕족은 아니고 평범한 평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국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미하엘 콜라스라는 말장수가 어떤 일을 겪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점을 이제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예, 그럼요. 네. 낯선 책이에요. 네. 사실 낯설죠. 네, 그리고 네, 네. 저희가 이제 고른 출판사가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미하엘 콜라스라는 건데요. 요 책에 보면은 이제 미하엘 콜라스 이외에도 그 타이니 폰 클라이스트의 다른 소설들이 실려 있기도 한데요. 사실 소설이 조금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읽기에는 약간 만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저는 이 책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좀 소설이 좀 빽빽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사실 줄 바꿈이나 문단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도 하고, 게다가 아무래도 소설의 번역자가 조금 독일의 옛 표현들을, 그런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들을 일부러 골라서 쓴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검정말 같은 걸 이제 가라말이라고 부른다거나, 또 뭐 그 저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섞여 있어서 아무래도 이 책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어떤 일정의 그 독서 지도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보니까 예전에 어디 저기 비밀 독서단? 예. 거기서도 아마 한번 다뤘던 것 같고, 저는 이거 영화로도 봤어요. 미하엘 콜라스 영화도 봤는데 영화도 괜찮아요. 영화가 나왔나요? 영화 있어요. 그 되게 무서운 인상의 그 배우가 나오는 네, 얼굴을 보면 아는데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영화 괜찮아요. 저는 뭐 이거 영화로 본 기억은 없고요. 그러니까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흥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소설 읽어보면 결국 나중에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렇죠. 주인공 죽으면 흥행이 안 돼요. 네. 아니 왜요? 주인공 죽는 거 옛날에 저기 브레이브하트? 브레이브하트. 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홍경래 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생각이 들죠.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좀 이렇게 진짜 비슷한 시기구나. 비슷한 시기에요. 홍경래 난도 거의 19세기 중엽에 거의 1860 아마 한 50년 전 일이에요. 홍경래 난이 이거보다 뒤에요. 미하엘 콜라스보다 이거 뒤에 같은 일이에요. 경우는 배경이 되는 건 16세기 네. 이때 일이긴 한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 책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었었어요. 네, 다른 그렇죠. 책, 다른 네. 곳에서 나온 이제 미알 코라스의 밀란이라고 보통은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읽었을 때보다는 이 책의 번역 질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책들은 이 한리 폰 클라이스트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문체 자체가 굉장히 만연체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보통 그거에 집중을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어색함은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는 물론 사용하는 용어들은 조금 이렇게 아까 상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고어들을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번역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읽히는 편이기는 해요. 예,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 저 다른 판본을 보고 이번에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이제 창비 판본 저는 처음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복해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읽으면은 사실 처음에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맞아요. 들어오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은 더 많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재밌어? 이런 생각으로 읽었었는데 재밌어요. 두 번째 읽으면 더 재밌어요. 그래요? 이게 책이 되게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보게 만드네. 처음에 읽을 때도 엄청 재밌었네, 지금. 완전 재밌었어요, 막. 감기가 다 나는 듯한 느낌? 예. 오, 이걸 계속 읽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작가의 작품도 있었구나. 뭐 이런 거고. 역시 유럽은 법의 나라구나. 끝없이 어떠한 그 법적인 부분들을 갖다 놓고 논쟁을 해 나가는 모습들, 평민과 귀족들의 어떠한 싸움 속에서도 법이라는 명분을 갖다 놓고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성리학적 명분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였다면 이 사람들은 법적 명분을 갖고 움직이는구나. 설사 귀족이라 하더라도 법에 제시된 어떠한 명분에서 앞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장수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구나 이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었고 번역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매끄러운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기 좋게 만들어진 번역은 아니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이제 원문의 느낌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그 워낙 옛날 그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의 작품들, 이 이제 독일 작품뿐만 아니라 예전 중세 시대가 그때쯤 나오는 작품들이 보통은 되게 문단의 나눔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책의 경우도 그런 경향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하는 문체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떤 내용들을 좀 성현쌤은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주요하게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가 뭐 의미 있는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으시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이 책에서 부각시키고 싶으신지. 일단 이제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하엘 코라스라는 이 주인공이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인 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감내했을 법한 일들을 사실은 참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그것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거든요. 말장수인 미하엘 코라스가 지금의 베를린 근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국이라는 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국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인접한 작센 선제후국에 가서 이제 말을 판매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소설이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말을 이끌고 자신이 이제 작센주에서 팔 말대를 이끌고 브란덴부르크에서 작센으로 이제 넘어가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엘베강이라고 두 이제 그 선제후국의 경계를 이루는 강 근처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길에 이제 차단목이 하나 설치가 돼 있는 걸 보는 거죠. 이 차단목이 왜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 이제 성주에 그 이제 하인들이죠. 뭐 이제 그 졸개들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여행증이 없으면은 여기를 못 지나간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코러스 입장에서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여행증을 차후에 보여주기로 하고 대신에 담보로 자신이 데리고 온 말 중 일부를 가라말, 검은 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말을 담보로 맡기고 일단은 다른 말을 팔기 위해서 작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트론카 성에 융커라고 나오는데 이 벤첼이라는 성주가 사실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나중에 드러난 진실은 결국에는 이 말을 탐내서 이 트론카 성의 성주가 이 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정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장사꾼이 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물건을 탐내서 이 물건을 쓱싹 한 거죠. 이 당시가 이제 16세기가 배경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았을 거예요. 사실 미하일 코라스라는 사람도 여기서 관리들을 대하는 말투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성격이 고든 사람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주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공손히 말을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하일 코라스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법에 호소를 합니다. 당시 이 아마도 브란덴부르크나 작센주나 여기에는 아마 법이 있었을 것이고 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그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패했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이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인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참는 수밖에 없을 텐데 미하일 코라스는 이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법을 대신해서 그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말을 강제로 빼앗아가고 뺏어가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 융커 벤체를 벌하기 위해서 일종의 내란 혹은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첫 번째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코라스는 그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이 융커를 제대로 벌하기 위해서 도시에 불을 지른다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거든요. 그래야지만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신념을 가진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을 정의라는 우리가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일단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랑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게 약간 이제 미하일 코라스가 했던 행동들이 이걸 하면 내가 받았던 불의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불의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 융커가 나한테 했던 불의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 그 두 개의 불의가 모두 해소가 되는 그렇죠. 방식으로 이렇게 네. 소설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 이 소설의 묘미가 내가 불의를 당했으니까 그 불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도 불의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불의를 당한 건 있는데 그 불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른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의가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계속해서 뭐 불을 지르고 그 융커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정에서 그러니까 언뜻 드러나는 코라스의 그 어떤 모습이 뭔가 그 살기에 가득 차거나 아니면 뭐 행복해 보인다거나 어떤 그런 그 욕망에 불타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언뜻 보면 약간 슬퍼 보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당시 주어진 조건 속에서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라스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당시의 신분제, 당시의 법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본인이 원했던 어떠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방화,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장면을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내용들 자체가 되게 이런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작센주라는 곳에서 살인 방화를 저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경기도에서 살아요. 경기도에서 살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이제 말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말을 길러가지고 황해도로 이제 그 말을 팔러 갑니다. 근데 황해도 입구에 어떤 애가 고을 사또가 야, 너 씨 차단목을 하나 설치해놓고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저기 그 황해도 저쪽에 가가지고 이거 물건을 팔고 올게요. 평양에 가서 물건을 팔고 올게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평양에서 물건 팔고 올 때까지 개성이 네 말 2마리를 남겨놓고 가 담보로. 그리고서 이제 말을 팔고 왔더니 그 말이 거의 삐쪽 꼬라가지고 이제 거의 오늘 내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굉장히 이제 당시에는 생산적 가치가 높은 아주 엄청나게 고가의 재화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 개성고을의 사또랑 이제 티격태격 싸움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개성고을을 이제 불지르고 그 인근 황해도 고을을 이제 불질렀단 말이죠. 자,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황해도 관찰사가 사면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작센의 선제후가 사면령을 내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작센의 선제후는 이 사람을 끝까지 뭐 살리려고 이상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시가 나타나서 이게 또 이 소설의 깨알 재미인데 막 궁금해서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집시 할머니가 예언한 그 예언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죽고 나면 그 예언을 못 보니까 그 예언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얘를 또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황해도 관찰사는 얘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것 때문에 사면령을 내린 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방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루터라는 어떠한 목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살인파 누구한테 가가지고 제야의 어떤 선비한테 가서 제야의 선비가 편지 한 장 써가지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관찰사는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부정의가 1차적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사람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과정이 생겼던 거죠. 문제는 이 절차에서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도 관찰사와 황해도 관찰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을 관장하는 조선 임금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선 국법에 의해서 중첩적이거든요. 중세 유럽은. 그러니까 중첩적인 형태의 법에 따라서 또 처벌이 되는 거죠. 자, 결론은 이 사람을 죽인 법은 신성 로마 제국의 법이 되는 거예요. 작센주의 법에서는 사면령을 받았으니까 해결이 됐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법에서는 너의 부정의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는 살려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는데 아주 그냥 맨 마지막에 단호하게 그냥 너무 허무해요. 막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소설 읽는 사람은 그래도 살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막 만들어 놓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냥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대신 그 과정 전에 이 미하엘 코랄하스가 요구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현돼요. 2마리의 말을 살찌우게 만들어줬고 모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본인은 본인의 죄가를 받고 사형을 집행당하고 또 본인은 본인이 요구했었던 정의를 실현하는 어쨌든 그런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야 요게 18세기에 쓰여지는구나 얘네는 이런 소설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인류의 문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16, 17, 18세기에는 충분히 어떤 신분적인 형태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부정의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끝없이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떠한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현대민주주의와 현대사회의 평등사회의 어떠한 단초를 열었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들이 힘들어하나요? 학생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재밌게 읽는 아이들은 없나요? 법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내용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 네. 너무 빽빽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런 이제 말들이나 혹은 이제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데 약간 학생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거죠. 불친절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그 예전에 그 이재희 북수
아니 근데 이게 이 네.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봐도 문체를 살리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책, 그러니까 부북스라는 곳에서 나온 출판사 그 번역본도 봤는데 그 번역본에서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빽빽하게 채워놓고 있어요. 따옴표도 따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통 따옴표를 써서 이거 말하는 장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번역본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장수와 코러스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은 말장수라고 표현하고 한 문장은 코러스라고 네, 같은 그렇죠. 사람이 네. 왜 그런지 몰라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코러스라고 하면 되지. 아니 문학적으로 뭐 장치가 있겠죠. 문학적으로 장치가 있어요. 말장수라고 위에 문장 말장수라고 쓰고 똑같은 사람 가리키는데 아래 문장은 코러스라고 쓰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게? 글쎄요, 뭐 쓰는 사람이 따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쓰면 똑같이 주어를 지칭을 하면. 아니 왜 그냥 코러스인데? 아니 보통은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 콜하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일이 개인적인 일인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말장수라고 지칭을 하는 순간 그 일이 갑자기 어떤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계급도 드러나고. 계급도 드러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조금 이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말 이 많은 재미가 이제 숨어 있는 소설이고 저는 이제 아까 이 녹음을 하고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좀 봤는데, 그러니까 그 말장수 코러스를 결국에는 이제 사면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센의 네, 선제우랑 맞아요. 이제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뭐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제 사면에 그러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에 저에겐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럽의 16세기 이제 중세에서 근대를 이행되던 그 시기에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미하일 코라스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근대인 혹은 근대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뭐랄까 하나의 작은 역할을 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인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르틴 루터와 그 네. 코라스의 논쟁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라스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확신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라스한테. 네가 선제후를 절대로 탓할 수 없다. 선제후가 너라는 하찮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안다고 한들 하느님 이외에 선제후를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코라스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거든요. 국가가 나를 법 테두리 안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국가가 내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나의 권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결국 이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무엇이냐, 예전에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 왕이 죽으라고 명령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형태의 국가에서 이제 근대적인 형태의 국가, 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법에 의거해서 국가는 뭐 통치 행위를 하고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만약 그 법에 의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 국가를 심지어는 전복시킬 수 있다. 왕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 라는 사고로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마 59쪽서부터일 거예요. 아마 50 창비 출판사로 내용으로 따지면 55쪽부터 그 루터 목사를 이제 만나는, 코라스가 루터 목사를 만나서 쭉 이야기를 아마 59쪽까지가 아마 쭉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가치적 이념이 이 책에서는 가장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어떠한 경우도 살인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 루터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코라스가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용서하진 않으셨다. 모든 원수를 용서하진 않으셨다. 다 용서해 줄 수 있어도 그 융컨만큼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나는 처벌을 받겠다. 처벌을 받지만 역시 그 사람이 저지른 부정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어떤 하느님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는 어떤 코라스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나름 아마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아마 가장 그 가치적인 형태의 내용들이다라고 아마 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즐겁게 읽으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됐을 텐데 아마 학생들은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아 하지 않을까. 네. 부담으로도 일단은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대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세로 이제 서양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판단의 기준이 신에서 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루터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사실은 신의 입장, 신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미하엘 코라스의 입장은 아니 이제 신의 법을 따르는 시대가 지났고 법을 따라야 우리 인간의 법을 따라야 되는 시대다라고 하면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역사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 멸망하면서 각각의 나라들로 유럽 국가들로 쪼개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럽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하엘 코라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어떤 전쟁들을 얘기를 뭐 영화로 만들어지건 아니면 소설로 만들어지건 간에 보면은 항상 그렇게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을 이야기로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 TV에서 미션 영화 아시죠? 미션 그 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미션 보다 보니까 미션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회와 포르투갈, 에스파냐 사이에서 예수회가 살아남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유럽에서는 저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들이 근대로 넘어가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책이 저는 이제 근대성을 상징한다고 바라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역사에 있어서 그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간다, 근대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근대성의 가장 커다란 상징은 경제적인 형태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르주아 계층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표현되어지는 부르주아는 굉장히 정의로운 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앞서서 나타난 그 코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르주아죠. 왜냐하면 그는 생산을 하면서 상업을 하니까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서 그 말을 판매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대하게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이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거대한 자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초기 부르주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보다 정의로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을 도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떠한 용기와 불의에 맞서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정도면 지도자?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정도면 지도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시민혁명을 부르주아가 주도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그 시민혁명을 우리가 부르주아가 왜 주도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건 바로 부르주아가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정의롭고 그때 당시 가장 능력 있고 그때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미하엘 코라스가 가장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독일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은 말이 많구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전에 그 성남여고 도곡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독일에서 살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독일에서 한 5년간 살면서 말이 되게 많대요. 독일엔 말이 많아가지고 그 말로 심리 치료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과 함께 하는 것들이 독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까먹고 있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유라
양 때문에 예. 이제 독일은 말 또 이것이 이제 느껴졌다가 또 이번에 또 미하일 코라스 지금 이거면서 진짜 말을 그 동물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 말이에요 저는 나는. 이 입담이 많다. 입담이요? 말이 많다고. 아니 말이요 말. 어머니 말 가라 말 뭐 이러면서 그렇군요. 말. 그래서 네. 진짜 독일은 진짜 말이 진짜 많구나. 뭐 이런 어떤 진짜 그 말이 많이 발달했었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게 꾸준히 이제 발달해야 뭔가 그 사회 문화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말과 친숙하다 보니까 말을 통한 어떤 심리 치료도 오늘날 독일 사회는 만들어지고 뭐 승마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네. 상당히 있어 왔구나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와 농경 문화에 관련돼서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말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 그 이전 다시 말해서 삼국 시대 정도까지가 돼야 아마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내용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말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독일 내에서 산업화되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말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서 전 재밌어요. 말 그래서 또 말이 뭐가 나오나 그랬더니 삼국지에서 관우은장이 원래 말장수였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삼국지에 관우은장이 또 말장수였지 이러면서 말 팔았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장수가 많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마 요새로 치자면 말장수라는 게 이제 말이 가장 그 농경에 있어서 그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 뭐 독일의 지금의 뭐 볼kswagen. 그렇죠. 그래서 또 독일이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독일이 차가 좋은가? 아니 그런 문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래서 차가 발전했나?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얘기 또 하면 또 이 자동차 매니아들 또 가만 안 있습니다. 아우토반 나오고 히틀러 나오고 이제 뭐 디젤 나오고 그 원래 디젤이 그 디젤이란 사람이 만든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조금 제가 오버한 것 같고 어쨌든 소재로서 말이 나와서 좀 반가웠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소설 속에서 어떤 특기할 만한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떠한 그 내용이라든가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있으셨습니까, 세훈 쌤? 저는 이 책이 정의라는 것의 원형을 정말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정의가 되면 이게 법이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정의라는 것의 아주 원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합당하게 받을 만한 걸 받는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받을 몫을 받았다. 이게 정의인데 여기서 미하일 코라스가 얘기하는 정의라는 것도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불의가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불의로 인해서 한쪽에 의해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 두 개가 있었다면 그 불의 두 개 모두 다 합당한 몫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료가 되는 걸로 봐서는 역시 뭐 정의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말 독일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독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 축구가 그런가? 예, 어제 오늘 약 기운이 계속 있어서. 예, 상현 쌤은 그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 미하일 코라스는 이제 사형을 언도를 받죠. 그리고 이 사실은 미하일 코라스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했던 이유, 그 말을 뺏어갔던 그 트론카성의 지주죠. 융커 벤첼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2년 징역형이었어요. 동시에 이제 선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코라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실 너무 밉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코라스는 드디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정의가 이루어졌다라면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을 향해서 이제 넙죽 큰절을 하거든요.
어떻게 큰절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게 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코러스가 그토록 바라던 정의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왜 코러스가 절을 했을까? 그가 바라던 것이 진정으로 뭐였느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각자의 어떤 정의로움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깨알 재미를 이야기하자면 밀란이 일어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밀란이 그렇죠. 비조직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사실 밀란이 어떤 조직을 갖고서는 이렇게 막 흔히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보듯이 뭔가 체계를 갖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일어난다. 혹은 그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어차피 관가 한번 털고 밥 먹고 죽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밀란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두에 그 약간의 복선이 깔려 있는데 홍경래의 난을 제가 얘기했는데 네. 사실 홍경래의 난은 밀란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 왜냐하면 밀란이지만 홍경래의 난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화된 난이에요. 예, 그래서 이념을 제대로 걸어요. 서북면에 대한 차별 철폐.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금광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애초부터 홍경래를 왕으로 만들고 이러면 새로운 형태의 국가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갖고 사실 만들어지는 게 홍경래의 난이죠. 그래서 아마 역사 속에서 아마 제시가 된다면 홍경래의 난은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밀란은 아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난들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식의 미하엘 코라스처럼 경문 하나 붙이고 사람들 모으고 갑자기 또 주변 사람들 모으고 뭐 이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뭐 형성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예전에 아마 초창기 아마 90년대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홍경래의 난은 단순한 형태의 밀란은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의 어떠한 제시를 좀 해주시는 그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좀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어찌 본다면 또 다른 형태의 근대적 시민혁명의 한 전형으로 보시고 싶은 교수들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한 번씩 찾아보면서 읽으면은 조금 더 재미난 어떠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렇게 아는 만큼 재미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배경을 갖고 이 책을 보면 너무 이제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루터의 어떠한 이야기에서 루터 되게 고리타분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루터 고리타분하게 표현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이 루터를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루터를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표현해? 인간적이지 않죠. 비인간적으로 표현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권위적으로 루터를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의 모습으로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 사람 자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들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가까이 어떤 줄을 넘어갈 때의 어떤 세금을 매기는 어떤 모습들, 융커가 갖고 있는 지위들, 그래서 어떤 이런 뭐 기사의 지위들, 이런 어떤 중세의 어떤 작은 그 유럽의 어떤 작은 성단위의 문화, 그 다음에 뭐 작센이라고 하는 뭐 선제후, 여기 표현 이제 제후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어떤 중첩적인 형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 어떠한 유럽 사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봉건적인 형태의 어떠한 자치적인 형태가 이제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유럽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을 이해할 수 있다. 축구에서 혹시라도 남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뮌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뮌헨이 속해 있는 바이에른이거든요. 그럼 이제 뮌헨 사람들한테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저먼 독일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바이에른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 너 어디서 왔어? 라면 스페인에서 왔어가 아니라 나 바르셀로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그만큼 분권화된 사회 속에서 어떤 유럽이 만들어졌었던 그런 문화와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배경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좀 읽어본다면 굉장히 깨알 같은 재미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 책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이 책 자체는 되게 두꺼운 책이지만 미하엘 코라스는 중단편이기 때문에 아마 126쪽 정도가 돼요. 126쪽 정도가 되니까 이 책 정도는 충분히 한 번쯤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요. 독일 문학에 대한 또 다른 형태, 뭐 우리가 흔히 뭐 괴테, 그렇죠, 뭐 헤세 이런 사람들만 아는 독일 문학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한 번쯤은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만한 그런 형태의 어떤 좋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상현쌤 간만에 나오셨는데 네.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멘트요? 네. 부담되는데요. 예, 어떠십니까? 예, 왜 자꾸 이렇게 안 오시고? 앞으로는 자주 참석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상현쌤 나오실 때 빨리 녹음을 그냥 쭉쭉쭉 해 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그 창가의 토토입니다. 네. 예, 청취자분들. 예. 예, 마지막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녹음을 하는 당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새해를 목전에 앞두시고 계실까요? 예, 27일 날 예, 방송. 27일이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책과 함께하는 연말 그리고 2018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녹음해 쓰면 안 돼 이거? 이거 녹음해서 뒤에다 계속 넣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새해가 계속 끝나니까. 그럼 세훈쌤도 마무리 멘트 한번. 좀 됐어요. 이거보다 더 잘 못할 것 같아. 큰일 났네요. 예, 청취자분들. 예, 그러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진행했었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기에는 감기약보다 교육진담 독서 방송 녹음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 방송 하면서 좀 감기가 마무리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에도 더욱 좋은 방송으로 계속적으로 청취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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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